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요즘 환율이 장난이 아닌데요. 흔히 환율 올 때 뭐 1,500원 간다, 1,500원 간다 했는데 진짜 1,500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1,470원을 돌파를 했고 오늘도 1,470원 돌파를 하니까 이제 당국에 좀 개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500원에 임박하는 환율을 본 기억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실제 그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글로벌 위기를 제외했을 때는 환율은 이제 상단이 한 1250원 정도였습니다. 여기 장기 추이를 가지고 왔는데 쭉 보시면 금융위기나 아니면 미국의 폭력적인 금리 인상 이런 거 아니면은 대부분 이쯤선 1250원 정도가 당시의 고점을 좀 형성했었다는 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1250원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 그런 레벨이 돼버렸습니다. 이후로 봤을 때 1500원이 넘었던 적은 이제 유일하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는 다들 아실 만한 글로벌한 금융위기였으니까 1530원까지 갔었다는 것인데, 지금 따지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최고점보다 한 50원 모자라는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경제 상황이 나쁜가, 글로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운 기억으로는 1440원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22년에 벌써 3년쯤 전인데, 그때 미국이 폭력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때 1400 돌파했고, 최근에 두 번의 고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고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오전 시간에 서울 환시가 열리자마자 1470원 돌파를 하니까 순식간에 10원 이상 빠집니다. 이건 당국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당국의 개입이 나온 게 눈으로 보이니까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것 같았다가 서울 환시가 이제 마감한 한 3시 근처를 가니까 다시금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좀 굉장히, 지금 녹화를 14일 날 오후 6시 정도에 하고 있는데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정도의 그 주말 지나서 환율 흐름이 꽤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기입을 해서 이 정도 빼놨는데 그 반 이상 단기간에 되돌려 버리면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환율을 이제 앞에서는 좀 넓게 봤습니다만 최근에 고점들을 좀 보면, 요때 이제 이게 빨간색이 환율인데 요때 이제 계엄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치적 리스크가 폭발했을 때 요때 한번 크게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높았던 거는 이제 올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이런 것들로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선언했을 때, 그때 증시도 크게 빠졌고 환율도 크게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게 전 고점입니다. 네, 근데 거의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일단 우리나라 환율로 봤을 때 지금이 4월 같은 그런 공포의 시기냐? 4월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허니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 트럼프니까 관세 정책을 내놓겠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 세계를 상대로, 그리고 그냥 너는 20%, 너는 40%, 50%, 중국한테는 100%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자유무역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한번 폭발을 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주가도 바닥이었고 우리도 바닥이었죠. 그랬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2% 넘게 빠지고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고점 대비 4월 정도로 바닥을 만든 정도로 빠지는 현재까지는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과하다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환율이라는 거는 화폐라는 거, 화폐의 가치를 말하는 건데, 화폐라는 건 절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 화폐가 있어야 이 화폐 대비 이 화폐의 가치가 숫자로 표현되는 게 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상대 화폐라고 하면 이제 그냥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자국 화폐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교환 비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환율인 것인데, 그러면 달러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달러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가 강할 때가 있고 달러가 약할 때가 있고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흔히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만 하더라도, 계엄이 터졌을 때, 그리고 4월 관세 충격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고점이 109 정도 됐었어요.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기준인데 달러가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게 상식이고 지금까지 그래 왔죠. 그러고 나서 오히려 4월 달에는
달러가 약해지면 환율이 좀 튄 적이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저런 식으로 관세를 매기고 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자유무역이 해체될 거니까 미국에 대해서 좀 자금이 빠져나온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달러는 빠지고 환율은 좀 튀었다가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7월 정도에 바닥을 찍는가 싶더니 9월부터는 달러가 좀 강해지긴 했어요. 자, 이건 달러의 흐름인 것이고, 원화의 흐름 보겠습니다. 원화도 달러가 약해지니까 결국에는 튀었다가 내려오긴 했어요. 내려오긴 했는데 달러는 저점을 확 내려왔는데 환율은 예전같이 내려오지 않았죠. 그랬는데 그 정권이 바뀐 이후부터는 뭐 달러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또 각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그러면 이때 1,400원하고 이때 1,400원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는 것이죠. 달러가 강할 때 1,400원하고 달러가 약할 때 1,400원이면 단순 계산 해볼까요? 여기가 109 정도 됐고 여기가 낮을 때는 뭐 96 뭐 이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지금은 좀 강해졌다고 해서 99 뭐 100이라고 치더라도 고점 대비 한 9% 정도는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요때 1,460원과 요때 1,460원은 달러가 약해진 걸 단순 계산하면 9% 정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10%로 하면 146원 정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뭐 거의, 물론 뭐 이런 식의 계산은 뭐 의미 없다 하더라도 달러가 강했다면 지금 1,600원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 코앞까지 간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 이렇게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뭐 요즘에 괌 비행기 같은 경우 굉장히 싸졌죠. 비행기는 싼데 도착하면서부터 안 그래도 미국 물가 많이 비싸졌는데 환율 때문에 더 비싸져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괌 가는 비행기가 텅텅 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환율의 체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 왜 이렇게 환율이 높아졌냐. 근데 이건 뭐 핑계까지는 아니지만 언론의 환율은 이제 수학감이, 그리고 정부 당국도 수학개미 얘기 많이 하죠. 뭐 물론 수학개미가 실제로 달러로 환전 많이 해서 미국에 투자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미국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수학개미들이 보낸 달러들이 꽤 많지만 그게 최근에 있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건 오히려 작년이었고, 오늘 코스피가 3.8 빠져도 4,000원 지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2,000 중반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특히나 하반기부터는, 7월부터는 뭐 금투세 논란이니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전쟁 중인 나라보다 증시가 더 부진했다고 뭐 엄청 안 좋았잖아요. 엄청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미국은 계속 강했었고, 그러니까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학개미가 안 그래도 더 많아졌던 게 작년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그걸 얘기를 꺼내고, 그럼 그때 안 했던 환전은 지금 한 게 아니라면 이게 영향을 끼치고는 있습니다만 이걸로 다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맞으려고 하면 올해 6월부터 갑자기 수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는 다시 돌아오는 개미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흔들흔들 하고 있어도 4,000원 언저리고, 지금 예탁금도 예전에 뭐 50몇 조, 뭐 60조 겨우 가다가 이제 80조까지 올라가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돌아왔는데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환율이 높아지는 건 눈에 보이니까 그걸 그래프를 뒤집어 놨습니다. 환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보통 그리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럼 이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쓰려고 했으면 그냥 하락하는 원화 같이 이게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는 환율 그래프는 환율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다 쓰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뒤집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런 보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율 올라갔다는데 그래프는 좀 내려가는 기분을 좀 시각적 데이터는 이렇게 보이는 좀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막 많아요. 뭐 수학개미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환율이 이렇게 레벨을 업을 해버리는 거는 그냥 돈을 풀어서죠. 그러니까 환율도 수요 공급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와 그리고 공급되는 원화 중에 더 많은 공급되는 쪽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이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지금 12월에 대해서는 또 노이즈가 좀 끼고 있지만 미국이 다시 금리 인상을 또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다시 유동성을 풀 거고, 뭐 별의별 뉴스가 다 있잖아요. 미국이 유동성을 풀고 있다는 거에서는 다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 풀어요. 우리가 더 많이 풉니다. 이건 이제 금리 인상할 때 이게 M2 증가율인데 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M2 증가율이 많이 빠졌다가 그게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서 다시 좀 돌아오다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됐는데 다시금 고개를 빠듯 들고 있는 게, 그게 최근 미국보다 각도가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는 미국이 극단적이긴 했죠.
코로나 때 엄청나게 풀었다가 그 휴유증 때문에 엄청나게 줄였다가 우리나라는 M2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았지만 미국은 마이너스까지 갈 정도로 강한 기축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공급되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달러가 풀리는 것보다 원화가 풀리는 게 더 많으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다. 뭐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21년부터 M2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은 쭉 올라가다가 많이 뺐죠. 우리도 잠깐 정체는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다시 고개를 들었고 미국은 뺐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고개를 좀 더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달러 공급과 원화 공급입니다. 원화가 직관적으로라도 많이 공급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다행히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 다시금 달러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져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1,500원은 헐쩍 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뭐 돈을 공급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뭐 이렇게 빚 갚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렇게 긴축을 하면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것도 맞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통화량이 느는데 통화량이 느는 원인이 경제가 좋아서 돈이 돌아서 뭐 그런 거면 좋은 것이죠. 그러면 좋은 겁니다. 체중이 늘었는데 근육량이 늘어서 체중이 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뱃살이 늘어가지고 내장지방이 늘어서 체중이 는 건 최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불행하게 원하는 GDP가 성장을 해서 근육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 지금 근육은 줄어들어 있는데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돈을 상당히 많이 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풀고 있으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경제 성장의 결과로 온 돈이 아니라 미래에서 땡겨 빚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장기 차트를 보시면 국가 부채 상승률을 봤을 때 미국하고 일본 물론 이 두 나라는 굉장히 대단하죠. 이렇게 이 와중에 막 줄여나가고 있으니 뭐 대만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빚은 벌어서 갚은 건 아닌데 재산이 늘어나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내려간 것이죠. 근데 한국 보십시오. 10년 만에 꼭 뭐 어느 정권 막 이렇게 말하기 떠나서 그래서 10년짜리 갖고 왔는데 최근 들어서 고개를 바싹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5년까지 이게 올해 데이터가 내년에 나오고 이게 하면 더 빨라질 겁니다.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빚을 내 가지고 돈을 찍어대니까 원화가 많이 공급되고 원화가 필요히 그 달러 공급보다 더 많아지니까 환율이 높아지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또 게다가 결론적으로 또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역 합의가 있었죠. 무역 합의에 대해서도 뭐 좀 더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지겠지만 일단 팩트시트가 오늘 발표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고 그래도 미국과 한국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려보면 일단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한다. 그리고 현금은 2,000억 달러인데 1년에 200억 달러씩 10년 할부 그리고 조선업협력에는 1,500억 달러 총 3,500억 달러를 라는 게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부적인 거에는 아직도 물어뜯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합의에 대해서 적어도 1년에 200억 달러씩 10년 그리고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이제 지금 와서 뭐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최악은 3,500억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입금하는 최악은 면했다라는 표현들을 언론에 많이 쓰는데 그거는 최악이 아니고 그냥 불가능한 얘기죠. 미국도 그걸 진짜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최고의 압박을 넣기 위해서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한 거지. 뭐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 4천 몇백억 달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현금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최악은 면했다고 하지만 결국 할부로 된 거지. 거기에 뭐 안전장치라든가 뭐 통화수합이라든가 통화수합도 그전에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가 어느 순간 통화수합이라는 얘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죠. 10원 한 푼 수합은 없었습니다. 그냥 할부만 해준 거예요. 이걸 많이 얻었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1년에 200억 달러씩 미국에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돼요. 그리고 뭐 조선하고 이거는 또 1,500억 달러 따로 뭔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에 보내야 될, 갚아야 될, 뭐 갚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해야 될 돈 쓸 때가 생긴 거죠. 1년에 200억 달러가 순유출됩니다. 순유출되고요. 거기는 민간 투자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럼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잖아요. 국내 내수에서 버는 기업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다 해외에서 벌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 돈 다시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면 굳이 한국에 송금해 환전할 필요가 없게 되겠네? 어차피 다시 또 해야 되잖아. 환전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 한국 직원들 월급 줄 정도만 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1년에 200억 달러씩 꼬박꼬박 보내야 된다. 두 번째, 외국에서 한국 기업이 벌어들인 돈들이 돈을 잘 번다 하더라도 송금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한국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을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도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상 원화의 공급은 더 빠르게 늘 것 같은데, 그러면 환율은 당장은 단기적으로 너무 튀었으니까 어느 정도 쉴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원화의 레벨이 과거와 같이 별 문제 없으면 1250원을 넘어가지 않던 과거의 밴드하고는 달라질 가능성을 꽤 높게 상정하고 가야 된다 것이죠. 물론 고환율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대번에 이게 나오는 것이 수출 기업들은 거기서 환차익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거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나 각종 위기 때문에 환율을 치부했을 때 결국 그 환율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데는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벌어들인 달러가 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굳이 지금 보내야 될 이유가 많이 줄어들어서 송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송금된 것들도 200억 달러 또 보내야 된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놓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환율이 좀 1,500원, 1,600원, 1,700원 이렇게 수직적으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한 레벨을 올렸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겠지만 박스 하단이 적어도 과거의 상단이 1,250원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되고, 하단이 혹은 1,350원 후반대 정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뉴 노멀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수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중립이거나 아니면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내수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비용 증가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해외에서 수출에 대한 과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 내수가 힘들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거기에다가 이게 환율이 오르는 거는 특정 기름값이 오른다, 아니면 곡물값이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올리는 거잖아요. 수입 관련된 건 모든 걸 다 올리는 거기 때문에 비용 증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흔히 K가 트렌드다라고 하잖아요. K가 이제 잘 나가는 애들, 못 나가는 애들이 크게 벌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힘들면 다 힘들었다가 좋아지면 다시 다 같이 좋아졌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좋아지는 애들은 더 좋아지고, 고환율에서도 좋아지는 애들은 더 좋아지고, 힘들어지는 곳은 더 힘들어지고, 그런 것이 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전망은 좀 암울하죠. 암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구조와 상황을 단기간에 바꿀 만한 뭔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역 합의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 돈만큼 추가로 더 벌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지켜볼 문제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AI나 이런 데서 잘해나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은 예상하고 있지만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원화의 레벨을 높이는, 내려가도 어느 정도까지만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관련해서도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 또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